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 정책과 고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토지 제도와 수치 체제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이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승려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설치했던 기구는 전민 변정 도감이었고,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기기는 홍건적의 난과 외부의 창고를 이 사람들이 무찌름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습목표는 고려 토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수치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번 수업을 듣고 나서는 고려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수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은 저희가 수치 체제 하면은, 고려의 수치 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번 그랬네. 자, 이게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시과예요. 전시과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고려시대에 고려 문제 같은 것들 뭐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풀다 보면은 전시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전시과가 뭐냐면은 저는 당연히 밭이 말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짓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이 시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입니다. 이렇게 전지와 시지로 가라. 이렇게 전지와 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시가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시가로 대표되는 이 고려의 통치 체제가 아니라 수치 체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시가 체제가 마련되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선 토족 세력이 강했었던 고려 초에는 체계적인 토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를 뭔가 제대로 장악을 하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이때는 토족 세력이, 아주 국초에는 토족 세력이 강했었기 때문에 토지 체제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근데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역분전을 지급을 했어요. 이 역분전이라는 건 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의 공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공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이걸 분급, 이렇게 차등이 분배하는 그런 거였어요. 네, 이렇게 역분전을 지급했었고, 이 역분전은 농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그 해당 관리의 품행과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농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노급제적 수치체제가 미청산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신전의 성격, 그러니까 공이 있는 공신, 우리 개국공신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공신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분전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면은 공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데, 또 고려의 위기 체제 안에 이 사람들, 개국 공신들을 포섭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신 군사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품행과 공로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분전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앙집권 체제가 안정이 되자 이 전시가 체제를 본격적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가는 관리나 그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수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전지와 시지는 앞서 말했듯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또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였어요. 이 전시가는 단일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었고 광종 때 제정됐던 공보부, 그 관리의 공보부를 기준으로 해서 문방과 부관과 작업을 나눈 다원적인 그런 다원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시가가 처음에 전시가가 제정된 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또 조금씩 그 왕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선 여기에서는 처음 그 전시가에 대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인품까지, 이 관리의 인품까지 고려하는 미숙성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인품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가문을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이 사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문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미숙성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 전시가, 이 전시가가 제가 조금씩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이렇게 했던 시정 전시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정 전시과는 경종 때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색 공복에 의한 사색 공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리들의 반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분배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제도였고요. 또 인품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인품을 고려하는 그런 미숙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시과였습니다. 시정 전시과는. 그리고 개정 전시과는 목종 때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관리의 고하, 관리 직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이때는 인품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품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관료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가문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나누어주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관리의 고하, 이 관리가 높은 관리인지 아니면 낮은 관리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토지를 차등으로 지급했다. 네, 차등으로 지급을 했다. 그래서 관료체제가 개정전시과, 목종 때 이렇게 관료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관은 현직자에 비해서 몇 과를 낮춰서 지급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시정전시과 이때는 그 옛날이 아니라 옛날인가요? 그 전 사람이 산관. 그 산관이 지금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네요. 네, 전직자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관료를 일을 했었던 옛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개정을 하면서 현직자에 비해서 몇 과를 낮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직주의를 그렇게 펼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현직자에게 조금 더 많이 줬다라는 많이 지급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무관은 문관보다 적은 전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문벌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이 더 많이 받지 못했죠. 네,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경정 전시과, 이거는 경이 다시 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또 개정을 한 전시과입니다. 이건 문종 때인데 이때는 환액가가 없어졌고 토지 지급 액수가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은 한정적인데 계속 이렇게 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지급할 수 있는 그 액수가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관은 결국 제외를 시킵니다. 여기 지금 현직 관리들에게 주기에도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관은 아예 여기에서 전시과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제외를 시켰고요. 또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어느 정도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정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전시가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경정 전시가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가 완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시과는 점차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합리적인 기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인품 고려. 처음에는 인품을 고려했었는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합리적으로 인품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게 되었었죠. 그렇게 바뀌었었죠. 그리고 또 산관, 처음엔 산관에게도 주다가 그 다음엔 현직주의로 산관은 조금 더 낮게 주다가 이제 아예 산관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과는 점차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급할 토지가 증가해서 점차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주다가 조금 적게 주다가 이제 아예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약간 연금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이랑 표현이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점차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전시가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토지예요. 이 사람들이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시과 체제는 12세기 이후에 몽골 귀족의 토지 직접으로 결국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이 전시과 체제는 국가에서 이렇게 땅을 자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조권을 다른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몽골 귀족들이 대토지를 직접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대토지를 뭐라고 했었죠? 대농장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대농장을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대농장을 겸병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신집권의 대토지 겸병으로 아예 이렇게 전시가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태조 때에는 농공행상적인 성격인 역분전을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 또 광종 때는 공복을 제정해서 이제 경종 때는 시정 전시과,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했죠. 이때 광종 때 공복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종 때는 통치체제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종 때는 이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걸 전지와 시지, 수조권을 지급을 해줬고 또 경정 전시과를 보면은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지급, 이제 상관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과와 민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전시과 체제에서 보하,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과전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관직 복무의 대가였고 또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세습 가능한 봉음전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귀족 지위를 유지하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는데 혹시 이 이전에 5품 이상 관리에게 또 뭔가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게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 기반이 되었던 것, 귀족 지위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음서가 있었죠. 네, 다들 대답했죠, 여러분? 인경아 대답했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음서가 있었습니다. 네, 음서가 있었고요. 또 6품 이하의 관리자들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했어요. 이거는 한인들의 관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인전을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관리들의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음전과 한인전을 지급했습니다. 직역을 담당하는 향리, 군인, 공장 등에게도 토지를 지급했어요. 향리에게는 외역전을 지급했고 군인에게는 이렇게 군인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했어요. 군인전은 군역의 세습에 따라서 세습되기도 했어요. 이 군인, 우리가 저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군인이 그 씨족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군인 씨족 집단이었나요? 아무튼 그쪽에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받았던 이 토지가 내가 그 역을 다시 이렇게 물려받음으로써 이 토지까지 내가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역의 세습에 따라서 토지가 세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실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장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중앙과 각 관하에 공회전을 지급해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에서도 이 각 관하에서도 이렇게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된 시급 이성, 이거는 왕실이나 아니면 결국 그런 공신들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시급은 토지의 전조, 호의 공부 몇 가지 수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급은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체제 안에 존재하는 그런 수치체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공신, 계속 공신이나 왕실 등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의 행정체제 안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또 관인에게 토지와 더불어서 현물로 녹봉을 지급했습니다. 이 녹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 기반으로 사용을 했고요. 왕실, 관청 등 공공기관과 직역 담당자의 경비를 충당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광범한 민전이 존재했습니다. 이 민전은 농민 사유지였고 또 개간과 매입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개간해가지고 조금 더 땅을 넓힐 수도 있었고 이걸 사고 팔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간과 매입으로 확대를 할 수 있었죠. 내가 땅을 직접 이렇게 간다는 게 맞나? 아무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넓히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땅을 그렇게 확대할 수도 있었고 매매, 상속, 임대가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와 상속, 임대가 가능했고 확대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게 이 고려시대 민전의 특징이었죠. 네, 또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공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토지 국유의 원칙입니다. 토지 국유제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했을걸요? 네, 토지가 다 결국 나라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공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세를 부담해가지고 보유지에 대해 법제적인 공인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땅이 다 어쨌든 다 나라 땅인데 우리가 너희한테 빌려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래가지고 그 땅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농물이 아니라 농작물 그런 것들을 다시 조세로 이렇게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조세로 부담을 해가지고 그 보유지에 대해서 자기의 그 공인,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공인을 얻었습니다. 균전제, 고려시대에도 이미 균전제가 실시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건 이러한 공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균전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공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이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거를 그냥 국가가 법제적으로 공인을 해줬을 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에게 조와 노역, 공부를 징수해가지고 국가재정을 활용을 했습니다. 조세와 노역 그리고 공부, 공물을 징수해가지고 국가재정으로 확충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공물과 같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세, 요역, 조역, 공학을 이거는 뭐 이전에도 했었으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귀족들의 민전 변경으로 농장화되면서 국가 재정을 궁핍해졌습니다. 이 농장의 특징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진 것이 이 농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농장이 많아지면은 이 토지의 사적 지배가 늘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적 지배를 하는 그런 토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겠죠. 면세 면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적 지배력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농민층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그냥 이 대농장 변경으로 더 이상 대농장이 계속 변경해 가니까 내 토지를 잃고 결국 막 투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뭐 노비가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층의 분해를 초래했고 또 국가 수입의 기반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었기 때문에 국가 수입 기반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귀족 정치기에는 농민들의 토지 이탈 그리고 유민화가 초래가 되었죠. 당연히 이 귀족 정치기에 귀족들이 농민들의 땅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유민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눠준 전시가는 사전이었고 민전은 실제로 사적 지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고대 왕토 사상에서 나온 산물인 거죠. 왕토 사상 기억나시죠? 모든 토지가 다 왕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왕토사상, 이 토지 국유제와 왕토사상이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농민들이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고 매매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적 지배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또 과전은 세습이 불가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세습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이 과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직이 세습됨으로써 이 토지까지 세습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으로 사유지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유와 군인의 역세습, 외역전, 군인전도 상속이 가능한 영업전과 같은 영업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토지도 이렇게 세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려시대에는 우선 신라 말에 문란해진 수치체제의 정비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신라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붕괴를 일으켰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문란해진 수치체제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체제를 정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 대장과 호적을 작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세와 역을 부과시켰습니다. 또 고려시대는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를 4개로 이렇게 세금을 수치를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농민의 부담은 주로 조세, 공부, 요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세는 계속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 낸다라고 했었던 그런 공물로 내는 그런 조세,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공부는 공물인데 그 나라의 특산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내는 거고 요역은 일하러 가는 역을 진다, 노역을 한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조세, 공부, 요역으로 공부, 요역이 이렇게 주로 되었습니다. 네, 우선 조세를 보면은 토지를 소유한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조세를 거둔 거예요. 일정한 세금을 거둔 거죠. 공전은 국가의 재원, 그리고 과전, 공음전은 관리에게 기속되었습니다. 민전이 없는 농민은 전호로서 귀족이나 아니면 국유지를 이렇게 소작한 소장농 역할을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전호는 수확량의 2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요. 또 공전은 4분의 1을 세금으로 냈어요. 조세 불가의 표준은 신라부터 채용된 결부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세를 부과시켰고 논과 밭을 구분한 뒤에 그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고 조세는 조창에 모은 뒤 조운을 통해가지고 계경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 조세를 보관하는 창고인 조창에서 이렇게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을 통해가지고 계경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럼 공물은 토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수치제도입니다. 네. 매년 바치는 상공과 임시로 공납하는 별공이 있었어요. 여기 이 상공을 보면은 상공은 미리 정한 공물의 종류와 미리 정해둔 그 액수를 각 주현에 할당해가지고 헌납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호 단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공을 매년 바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뭘 내야 되는지, 어떤 종류를 내야 하는지, 이걸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게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각 주연에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면 별공에 대해서 보면은 별공은 어떨 때 내는 거라고 했나요? 그냥 임시로 이렇게 공납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공에 따른 관리에 별공은 임시로 이렇게 공납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공에 따른 관리의 가령 추구가 심해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역에 대해서 보면은 요역은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치하는 제도입니다. 16에서 60세의 남성은 정으로서 입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제의가 아닌데 약간 제의처럼 적혔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으로서 입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상과, 관아, 제방, 축조, 도로 개수 등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것도 그 호 등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징발을 했고요. 때에 따라서 공역으로 결합되는 경우들도 존재했습니다. 군대에 동원되는 군역과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이외에도 수치체제로 상인들에게 걷는 상세가 있었고 어민에게 걷는 어연세가 존재했습니다. 또 이때는 육상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로에 거의 의존을 했어요. 네, 수로에 거의 의존을 했습니다. 이게 배라는 거죠, 배. 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렇게 대형으로 가지고 오는 그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때 역참제라고 하는 육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참제가 있었는데 이게 방대한 곡물들을 운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각 지역에서 거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들을, 그 곡물들을 이렇게 한 번에 좀 거대하게 방대한 양을 이렇게 운반하는 데는 역참제가 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운을 통해 가지고 운송을 했어요. 그래서 조운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조운을 위해서 세곡을 수납하고 보관하는 조창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조세를 저장해두는 창고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겠죠? 네, 아무튼 이 조창은 오도에만 존재했어요. 왜냐면 양계의 조세는 현지 경비로 바로 조달이 되었기 때문에, 오도에만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도 양계. 고려의 그 통치체제가 지방통치체제가 오도양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도에서는 이 조세, 세금들을 기경으로 다 가지고 오는데 여기 양계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부분 같이 한번 형상평가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초기에 실시됐던 토지제도는 어떤 게 있었나요? 고려 초기에 실시됐던 거는 역분전이었죠. 태조 때. 이 역이 뭐였죠? 그 사람들의 농공행상에 따라서 농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이 사람들의 공에 따라서 농공행상적 성격.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공에 따라서 이렇게 분급해서 나누어주는 토지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조세를 운반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조운이었어요. 이 조운은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세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죠. 이때 역참 제도가 있었지만 그게 방대한 곡물들을 운송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고려시대 조세를 운반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양한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